책의 마지막 본다시피 이게 우주의 구조. 이 앞에 이미지 되게 이쁘지? 요 이미지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애들 그 미국 수학여행 갔는데 그 정부 셧다운 때문에 못 갔던 곳 있잖아. 스미소니언. 그 스미소니언의 매거진에서 만든 이미지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천체들의 뭐 모양, 또 크기도, 또 색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그냥 막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어떻게 나열한 것 같아? 지금 약간 모양이 어떤 것 같아?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떤? 예? 뉴런. 뉴런 같은 모양이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 또 혹시 어떤 느낌인 것 같나? 막 그물 모양처럼 이렇게 해놨지, 그치? 실제 정확하게 이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우주의 어떤 방향을 볼 때 이런 천체들이 이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주의 어떤 하나의 방향에서 막 천체들이 모여있는 이런 영역도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뭐 별들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밖에 없는 몇 개밖에 없는 이런 이제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어. 아까 전에 그 SDSS의 어떤 탐사 결과를 옆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구조도 균질하지 않고 어디는 좀 많이 모여있고 어디는 좀 이렇게 적게 모여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 우주의 구조 단원에 얘기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여기 배울 주요한 내용들은 이제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은하장성, 뭐 거대 공동, 우주 거대 구조 이런 개념들을 주요하게 배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계산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은 없어. 그냥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워본다. 처음 들어보는 정보들을 배워본다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 책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 빵의 단면에서 구멍처럼 비어있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점을 써보자. 뭐 어떻게 쓰면 될까? 차이점이 있다면? 맛있어 보인다. 이 빵과 뭘 화학 반응을 시키고 싶어? 그냥 비어있는 부분, 비어있지 않은 부분. 당연히 뭐 밀도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지? 당연히 비어있는 부분이면 밀도가 0이거나 그럴 거고, 그다음에 이게 막 채워져 있는 부분은 밀도가 있을 거고. 요 그림을 봤을 때 선생님은 그냥 감자 안에 막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비주얼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통밀빵 검색해가지고 이 빵을 찾아봤어. 여기 보니까 확실히 그런 좀 차이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뻥 뚫려 있고 여기 좀 이렇게 막 채워져 있고.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 너희가 눈치가 빨라서 알겠지만 우주의 모습도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특징 알아보고 구별해보고, 그 다음에 은하의 공간 분포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구조 찾아내보고, 그리고 이러한 우주 거대 구조의 형성을 현대 우주론과 관련지어서 설명해보자. 이렇게 배워보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까지는 은하 하나하나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런데 이러한 은하들이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은하들은 다른 은하와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중력으로 서로 구속되어 있거나 일정한 규칙으로 나열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하들이 수개에서 수십 개 모여있는 그런 집단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은하군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이끌어내는 거는 너희들이 좀 앉았으면 해서 그러는 거야. 잘 끼어있으면서. 그리고 이러한 은하가 수백 개 모여있는 것을 뭐라 할까? 은하단이라고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 그 다음에 이러한 은하군이나 은하단이 막 또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것을 뭐라 할까? 초은하단이라고. 이러한 초은하단을 더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이 초은하단 주위에 은하들이 막 이제 가지처럼, 마치 뉴런 그 가지처럼 막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이제 벽의 모양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막 필라멘트 쭉 선으로 밧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뻥 뚫려 있는 비어 있는 그런 영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우주 거대 구조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 각각 하나씩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은하군은 수개에서 수십 개의 은하가 모여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또 삼각형 자리 은하 또 뭐 여러 가지 은하 외소 은하들로 같이 이루어진 국부 은하군이라는 곳에 속해 있대. 이 국부라는 것은 로컬이라는 의미야. 로컬 갤럭시 그룹. 그리고 이러한 은하군은 일반적으로 지름이 수 메가파섹, 질량은 10조 태양 질량 정도 된다고 하고, 국부 은하군의 지름은 약 3메가파섹, 총 질량은 4조 태양 질량 정도라고 하네. 뭐 평균에 비하면 조금 작은 것 같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자, 국부 은하군에 속한 은하들의 모습 살펴보면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은하는 누굴까? 안드로메다 은하. 진짜 아닌가? 맞나? 여기 보면 우리 은하에서 약간 아래쪽에 보면 여기 LMC, SMC가 있어. 뭐 얘는 사실 은하는 아니야. 그 소마젤란 그 클러스터인데, 소마젤란 클러스터. 여기 SMC, LMC 있지. 여기 얘네들도 은하라고 또 할 텐데, 아무튼 얘네들이 제일 좀 가까운 은하들이라고 쌤은 알고 있어. 그리고 저 멀리 약 250만 광년 떨어진 여기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고, M32 얘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보이지? 그 다음에 M33 얘가 삼각형 자리 은하야. 그래서 얘, 그 다음에 우리 은하, 이 세 개가 우리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는 제일 어떻게 보면 커다란 그 세 개의 나선 은하고, 나머지는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왜소한 은하들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국부 은하군은 규모가 큰 세 개의 나선 은하가 있고, 물귀치 은하, 타원 은하, 외소 은하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한 4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은하들로 이루어져 있대. 그리고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는 약 20억 년 후에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고, 저 안드로메다 은하도 한 30몇억 년, 40몇억 년 그쯤에 우리 은하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두 은하인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도 현재 1초에 100km 이상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그런 상대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충돌할 거라고 해. 혹시 그런 생각 해봤나?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충돌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 일도 없대. 또 뭐라고? 타원 은하 된다. 다 맞는 이야기야. 근데 그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리뷰용 혹시 들어봤어? 그 쇼츠를 우리 한번 좀 보고 가자. 이제 소리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은하 쪽으로 초속 110km, 시속 약 40만 km의 속도로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약 40억에서 80억 년 후 50에서 100%의 확률로 두 은하는 충돌할 걸로 예측되죠. 그렇다면 만약에 두 은하가 실제로 충돌하게 된다면 태양계와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별끼리 충돌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지구랑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4.2광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두 은하가 충돌한다고 해도 태양계는 그 어떤 영향도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충돌 이후 태양계는 현재보다 3배나 더 먼 거리로 밀려날 확률이 약 50%, 은하 밖으로 튕겨나갈 확률도 약 10에서 15%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밤하늘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은하 충돌이 진행되는 수십억 년 동안 밤하늘에는 이게 기존의 은하고 여기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이렇게 가까이 크게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거대한 모습이 육안으로도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이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일 겁니다. 네 번째, 어차피 지구에서는 은하 충돌을 볼 수 없습니다. 은하 충돌 이전의 태양은 적색 거성이 돼서 수성, 금성은 태양에 빨려 들어가고 지구도 빨려 들어갈 위기거나 불타는 행성이 돼서 모든 생명이 멸종했을.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미래에 이런 충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 되게 흥미롭잖아.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주고 싶고. 거예요. 근데 이거 간단히 이따 소개했지만 AI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래서 그 AI의 응답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이거는 그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약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건데, 뭔가 우리가 충돌이라고 하면 이렇게 쿵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네들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별과 별 사이 충돌이 거의 없다 했지.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 보면
서로 모래를 샥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서로 이제 중력 쪽으로 구속되면서 이렇게 여기 색도 점점 바뀐다, 그렇지? 그러면서 아까 전에 두 막대 나서 은하가 이렇게 서로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중심에 질량이 다 합쳐지면서 또 성분 물질들은 엄청 중심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중심에는 큰 블랙홀도 만들어졌을 거고, 그다음에 중심에서 아주 에너지가 높은 그런 광자가 막 나오는 그런 활동 은하 같은 특이 천체도 만들어질 거고, 또 새로운 별들도 만들어지고, 또 이 모양도 나선 모양이 아니라 그냥 동그란 타원 모양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충돌이 이루어질 거라고 해. 그래서 현재 대부분 은하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만, 이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북부 은하군에 어쨌든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우주 팽창에 따른 팽창, 적색 이동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제 상대 속도를 고려하면 얘는 지금 청색 편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리고 38억 년 이후에 이 두 은하의 조성력 때문에 나선 8 구조가 파괴된 거야. 얘는 그래도 나선 8이 이렇게 중심 핵에서 빨려 나오는데 얘는 지금 어때? 완전 나선 8이라기보다는 거의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이 나선 8 하나가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렸지. 이러한 이유는 조성력 때문이야, 조성력. 우리 조성력이라고 하는 거 어디서 들어봤어? 밀물 썰물 할 때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거나 여기에 달이 있으면 그 이제 조성력이 최대가 되면서 우리 지구 주위에 있는 그 물이 이런 식으로 당겨지게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리고 만약 달이 여기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여기 이 위상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 조성력은 좀 상쇄되면서 약해지고. 그래서 이 조성력은 쉽게 말하면 차등 중력이야. 그리고 조성력의 식은 중력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해 버리면 돼. 그러면 그 조성력이라는 수식이 나오거든. 그런데 차등 중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조성력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 어떤 천체가 자체 중력으로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고, 만류력.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있는 물질이 다가오면서 이 물체가 여기에 작용하는 만류력과 여기에 작용하는 만류력의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 힘의 차이 때문에 얘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또 발생해. 그 두 힘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서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것을 로시 한계라고 하는데, 그 로시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하나의 강체가 쪼개져 버리게 돼. 그래서 너의 이름은 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혜성이 원래 우리 지구를 쭉 이렇게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그 혜성이 어떻게 돼버렸어? 쪼개져 버렸지. 여러 개로 막 흩어졌잖아. 막 웅장한 BGM과 함께. 그래서 혜성이 팍 쪼개지는데 그때 그 일본 말로 라디오에서 그런 말이 자막으로 나와. 지구가 혜성이 우리 지구에게 너무 가까이 통과하면서 근접 통과하면서 그 로시 한계를 벗어나 버려가지고 혜성이 이렇게 끊어진 거다. 쪼개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혹시 방학 때 시간 되면 한번 봐봐. 그러면서 그 혜성의 일부가 이제 그 배경에 떨어지면서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지. 어쨌든 그런 조성력 때문에 저 나선 은하, 즉 나선 은하의 구조가 이렇게 쭉 늘어져 버리는 거야. 하지만 강체가 아니니까 그냥 쭉 양옆으로 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조가 파괴돼. 그리고 조석 꼬리 모양으로 저렇게 길게 간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실제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력권 탈출할 수도 있고 안드로메다 은하 중력권으로 오히려 편입될 수도 있어. 뭐 이 퍼센트 뭐 당연히 기억하는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같이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완전한 병합이 일어나면서 뭐가 탄생한대? 밀코메다. 밀코메다가 뭐야? 뭐의 합성어일까?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밀키웨이가 우리 은하를 말하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거대한 타원 은하가 탄생할 거야. 이 타원 은하는 현재의 타원 은하보다 중심부의 밀도가 이 초기에는 낮겠지. 근데 중심부의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이 거대 타원 은하에서 커지겠지. 맞아. 그러면서 이 폭발적인 항성이 생성되고 활동 은하핵 같은 것들이 생성되면서 이제 격렬한 변화가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태양계의 위치도 이 과정에서 이제 저 바깥의 헤일로 쪽으로 이렇게 밀려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항성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 극히밖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태양계의 어떤 행성 궤도는 완전 좀 엉망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크고 주위에 많은 별들의 어떤 중력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리고 여기 AI는 1000조년까지 내다본다고 하는데 이 먼 미래에는 이 근접 통과하는 뭐 다른 은하나 항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행성들이 다 막 이탈하고 제각각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미래가 예상된대. 근데 사실 1000조년이면 너무 먼 미래잖아. 그래서 우주 종말이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이제 얘기도 같이 하던데, 아무튼 태양계는 뭐 결국에는 아주 먼 미래 종말이 다가오긴 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와 함께한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충돌 시나리오 이렇게 한번 살펴봤다. 자, 그리고 이제 은하단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 보자. 은하단은 은하가 수백 개 이상 모여 있는 집단이고 지름은 여전히 그래도 수 메가파섹이야. 근데 질량은 확실히 커졌지. 100조에서 1000조 태양 질량 정도 된다고. 그리고 은하군 그리고 은하단 요 정도 스케일에 속한 은하들은 중력으로 서로 이렇게 뭉쳐 있기 때문에 은하단 주변을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우주가 팽창해도 서로의 거리가 막 멀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한 은하의 상대적 움직임은 결국 우주 팽창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래서 나선 은하들은 주로 은하단의 외곽부에 많이 보이고 주변 은하와의 중력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모양이 변형되는 경우도 포착이 돼. 은하단 내에서 말이야. 그리고 저번 수업 때 얘기했지만 우리 은하의 은하면도 어떻게 되어 있었어? 살짝 이렇게 꼬부러져 있었지. 트위스트 되어 있었잖아. 그것도 추론하기로 과거에 다른 은하와의 어떤 중력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그 은하면, 평평한 은하면이 살짝 이게 휘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꽤 많이 우리 은하단 내에서도 포착이 된다는 거야. 이런 은하단은 질량이 커서 중력 렌즈 역할을 해. 그래서 은하단보다 더 멀리 있는 천체에 관한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또 암흑물질, 우주론, 은하의 진화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는 좋은 실험실이 되어준다고 해요. 지난번 중력 렌즈 현상에 관련된 설명하면서 여기 은하단이 있고 여기 관측자가 있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빛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와가지고 중력 렌즈 현상이 은하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은하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하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뭐 은하와 같은 실제 뭔가 별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한 1-2%밖에 없대. 그리고 온도가 높은 그런 뜨거운 기체가 한 5에서 15%. 여기서 말하는 5에서 15%는 이 뜨거운 기체도 있을 거고 또 그냥 우주 빈 공간 허 벌판에 좀 차가운 그런 기체들도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물질에서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제 은하, 기체 구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암흑 물질이 이 총 은하단 질량의 80%가 차지한대. 그만큼 아직 우리는 전자기파 영역에서 뭔가 관측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질량은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다. 저번에 그 머리털자리 은하단, 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관련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그 평균과 분산 관련된 수업했을 때, 그치? 수학 그리고 과학 융합했던 우리 교과서에 했던 그 자료. 그게 칠비키가 머리털자리 은하단을 연구하면서 그 은하단을 이루는 그 질량이 관측되지는 않지만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그 질량이 뭔지는 모르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연구가 맺어졌는데 그 분산이 지나치게 평균 이상으로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은하들도 은하단 내에 있었던 거지.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개념이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이 이미지는 허블 우주 망원경과 찬드라 X선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미지를 합성한 거야. 이때 그 파란색은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해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추정한 것. 이렇게 암흑물질 이렇게 파랗게 부옇게 있지. 그리고 그 안에 붉은색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 이 붉은색은 X선 이미지로 은하단 내의 기체의 위치를 나타낸 거야. 즉, 이 중심별에서 뭔가 X선이 방출되면 그 X선을 받은 기체가 다시 뭔가 방출을 할 텐데 그 빛을 가지고 이렇게 X선의 위치를, 그러면 X선 당연히 중심별 주위에 있겠지. 그래서 안쪽이 약간 붉게 보이고 그 바깥에 암흑물질이 이렇게 이제 중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분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단인 처녀자리 은하단,
이에 관련된 설명. 우리 책에는 없었는데 다른 교과서에 있어서 가져왔어. 천재 교과서에서. 그래서 우리 은하로부터 약 1600만 파섹 또는 16메가파섹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약 2000개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이 은하단 내에서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초은하단 보자. 은하단보다 규모가 더 크고 수십 개의 은하군, 은하단으로 이루어진 구조야. 그래서 합치면 이 초은하단 안에는 약 10만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고 해. 그 지름은 160메가파섹. 즉 1억 6천만 파섹인 거야. 메가가 100만이니까. 그리고 질량은 10경 태양 질량. 이제 조 단위를 하면서 조 그다음에 뭐지? 경 아닌가? 맞나? 조경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10경 태양 질량 정도 된다고 하네. 그리고 초은하단의 구성원 은하들의 초은하단은 구성원 은하들의 자체 중력으로 단단히 뭉쳐있지 않아. 이제 그 스케일이 달라졌어. 아까 은하단까지는 그 중력적으로 서로 구속되어 있어서 우주 팽창에 의한 영향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이 초은하단 스케일부터는 이제 은하들의 자체 중력으로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라기보다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그 초은하단 내에 있는 은하단 사이에 그 거리가 서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영향이 유의미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은하단은 이제 크기가 크고 밀도가 낮고 그리고 우주 팽창에 따라 그 크기가 확장되고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대.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야.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국부 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 부근에 있거든. 그리고 그 초은하단 부근에 100개 이상의 은하군 은하단이 이제 있다는 것을 분석해가지고 이 초은하단의 경계를 파악하려는 그런 연구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과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큰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구조가 제안이 되었다. 그래서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지름은 약 33메가파섹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초은하단이고 그 다음에 2014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그 거대한 초은하단의 외곽에 분포한다. 그래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안에 이 천여자리 초은하단이 이렇게 있고 그 천여자리 초은하단 안에 이제 은하단이 있고 그 은하단 안에 국부 은하군이 있고 그 국부 은하군 안에 우리 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포함 관계를 이해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초은하단을 컴퓨터로 시각화한 거래. 그래서 색으로 표시된 그 등고선은 은하의 개수 밀도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여기 있는 흰색 점들이 다 은하야.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막 아까 얘기했던 뭐 유런이나 이런 실가락처럼 막 이렇게 쫙쫙 퍼져 있지. 필라멘트 구조 쪽이 쫙 퍼져 있어. 근데 초은하단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더 멀리 있는 다른 곳들을 보면 또 이런 이제 가닥 구조가 꽤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우주 거대 구조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대규모의 분광 탐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면서 어떤 거대 구조와 관련된 논의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결국 이 은하들이 우주 공간에 고르게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실모양 또는 덩어리진 구조를 따라 모여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진 구조를 우리는 이렇게 은하단, 여기 보이지? 여기 조그마한 이 빨간색 영역이 머리털자리 은하단이고 얘를 포함한 이만큼의 영역을 머리털자리 초은하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덩어리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를 헤르클러스자리 초은하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초은하단과 또 다른 이런 은하들이 막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 벽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큰 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우리는 장성이라는 Great Wall, 장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거대한 구조물의 이름을 붙였어. 한편 여기에 또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잖아. 그런 것을 우리는 거대 공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자, 이 그림은 여기 두께가 얇은 부채꼴 조각인데 하늘을 잘라낸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두께는 10도, 이만큼 두께 한 10도 정도. 두께 10도 정도. 10도 밀도 이 정도 10도. 이만큼의 영역에 있는 은하들, 이만큼 있는 영역들의 은하를 다 이제 하나의 면에 이렇게
돼가지고 은하가 보이는 거야. 여기는 10도만큼의 두께를 다 투영시켜서 나타낸 거고 여기는 30도만큼의 두께를 다 투영시켜서 나타낸 거라서 같은 그건데 여기 보면은 5천만 15,000 여기도 5천만 15,000이잖아. 방향도 120에서 240 뭐 이렇게 비슷해. 근데 여기에 은하를 많이 나타난 이유는 얘는 두께가 15, 얘는 두께가 30이라서 그런 거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조를 기억하자. 첫 번째는 뭐 어떤 구조가 있대? 필라멘트. 같이 얘기해줘. 두 번째는 은하장성. 세 번째는 거대 공동. 이 용어 들어봤어 혹시? 그래서 들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제 교과서에서 처음 배우는 개념이잖아.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필라멘트는 은하군, 은하단이라는 그런 덩어리진 그런 것 이외에 이런 은하들이 선처럼 길게 실가락처럼 늘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필라멘트라고 얘기해. 그리고 은하장성은 이 초은하단보다 더 큰 구조로서 은하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구조를 그레이트월 은하장성이라고 얘기해. 얘 은하장성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최대 규모의 구조의 이름이야. 그 크기는 10억 광년 이상 아주 큰 스케일 얘기를 되겠지. 그래서 세 개의 은하장성이 있거든.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봤던 이 CFA2 은하장성.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 얘는 5천에서 10,000 정도의 그 CG를 가지는 구태 속도를 가지는 요 정도 거리에 있고 얘는 그 슬론 은하장성인데 얘는 15,000에서 20,000이라는 CG 즉 시선 속도, 구태 속도 그만큼의 거리에 있는 장성이에요. 그리고 헤라클레스짜리 북쪽 왕관자리 은하장성이 있는데 얘는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거고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교과서에서도 없고 이 옛날 자료에도 없어. 여기에 보면 이게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북쪽 왕관자리 있는 그 은하장성이거든. 이렇게 얘네들이 막 하나의 은하단들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서 이렇게 벽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은하장성이라고. 그리고 쌤이 찾아봤을 때 얘가 제일 크다고 했던 것 같아. 여기 보면 이 월 is among the universe's greatest known superstructures 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가 제일 알려진 그 거대 구조 중에서 최대로 큰 거다 우주에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리고 거대 공동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거 또는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영어로는 void라고 얘기를 해. 필라멘트 사이에 광활한 뻥 뚫려 있는 그런 공간. 거대 공동의 밀도는 우주 평균 밀도보다도 낮대. 그리고 그 지름은 되게 다양해. 10메가파섹 정도에서 150메가파섹 정도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우주 전체 공간에서 이 은하가 차지하는 부피, 이 점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는 사실 굉장히 일부분이고 3차원적으로 볼 때 이 거대 공동이 사실 우리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네. 그래서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가 있다 생각해주면 되겠고 이제는 이러한 우주 거대 구조의 형성을 현대 우주론에 대한 이해와 연결지어서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은하의 공간 분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암흑물질의 공간 분포를 따라. 즉, 은하의 분포가 고르지 않다라는 사실은 우주의 구조가 형성될 때 암흑물질의 밀도가 처음부터 고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죠. 암흑물질의 밀도 분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큰 공간 규모에는 약 2.7 켈빈 정도로 비슷해 보여.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일 때 이전에는 빛과 물질이 섞여 있었잖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되어 있었어. 그게 빛이 직진하지 못하게 했지. 전기적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하지만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되었을 때? 2.7. 아닌데 3000켈빈 3000켈빈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하면서 중성수소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전기적 상호작용이 없어서 빛이 이제 직진해서 나아갈 수 있어. 그때 온 우주에 이제 빛이 촥 하고 내리쬐인 거지. 그때 방출된 빛이 지금 현재는 몇 켈빈으로 보인다? 우주의 팽창으로 이 파장이 길어지면서 2.7 켈빈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 이거 2.7 켈빈이야. 근데 소수점 5번째, 6번째짜리 즉 10만 켈빈, 10만 분의 1 켈빈까지 따져보니까 어떻더라? 이렇게 온도가 높은 부분도 낮은 부분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붉은 부분은 2.70001 켈빈
0001 켈빈.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조금 더 높고 이 파란색 부분은 2.69999 켈빈 뭐 그렇게 조금 더 낮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범례로 스트레칭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보여준 거지. 여기가 엄청 뜨겁고 여기가 엄청 차갑고 그렇진 않아. 다 2.7 켈빈이 엄청 낮아.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 규모에서 들여다보니 10만 분의 1 정도로 온도가 높고 낮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이러한 온도 차이는 결국 밀도의 차이 때문일 거고 그래서 우주 초기의 물질이 불균질하게 분포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런 우주 배경 복사에도 결국에는 이게 온 우주 방향 360도 파노라마니까 이 방향 지금 여기 붉게 보이는 부분과 이 푸르게 보이는 부분을 현재 관측되는 그 우주 거대 구조와 연결지어서 보니 이 빨간색 부분에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은하 장성이 보인다. 그리고 이 파란색 여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우주 초기에 낮았던 그 부분에 뭐가 보인다? 보이드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초기 우주의 어떤 에너지 밀도에 따른 온도 분포가 현재와 같은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했다는 그런 이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이해와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우주의 거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이런 이제 사진 3개가 있어. 얘가 과거, 얘가 중간, 얘가 이제 현재 쪽이래. 근데 이 3개의 이미지 차이를 보니까 어떤 것 같아?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어떻게? 선명해지고 있다? 그런 표현도 좋네. 선명해지고 있다. 또는 모이는 것 같다. 맞지? 어떤 특정 지점에 모이고 특정 지점에는 좀 빠지고 그런 즉 이제 위치에 따른 밀도의 차이가 얘는 약간 좀 부옇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균질한데 얘는 점점점 불균질해지지. 즉 사회적 현상을 표현하면 빈익빈 부익빈가 좀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곳에 적게 모이고 이게 약간 우리 도시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현상과도 좀 관련이 있을까? 우리 인구의 밀집도 이런 거 분석해 보면 도심 지역에 막 많이 모이고 시골 지역에 조금 적게 모이고 인구의 분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잖아. 그런 현상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어쨌든 계속해서 약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이제 만류인력이나 아니면 우주 팽창에 의한 암흑 에너지에 밀어내는 청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다 보니 점점 이렇게 분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짤을 찾아왔어. G값이 클 때에서 작을 때로 시간이 경과하는 거야. 즉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 선명해지고 그 차이가 분명해지지. 그거를 이제 이 이미지와 관련해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중력 불안정에 의해 밀도가 높은 지역은 계속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계속 밀도가 낮아지고 있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의 구조가 형성되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계속해서 구현해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수치 시뮬레이션을 얻은 가상의 은하 분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대. 이 앞에서 봤던 것은 실제 관측이고 얘는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이건 우리 책 천재 교과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의 모의 실험의 결과래. 이만큼이 어떤 영역에서 이제 보이는 물질의 분포인데 여기서 이만큼이 140메가파섹이래. 여기를 줌인해서 들여다보니 이런 이미지가 나왔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뭔가 좀 많이 모여있는 밝은 부분이 보이네. 밀도가 높은 부분. 그리고 여기는 시커멓게 밀도가 좀 어두운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확대해서 보니 35메가파섹만큼 이만큼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제 그물 구조가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아. 여기 좀 그물이 나타나고 여기는 또 뻥 비어 있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7메가파섹만큼 좀 줌인을 해보니까 이런 이제 것을 볼 수 있어요. 되게 모의 실험이라고 하지만은 해상도도 좋고 좀 뭔가 수준 높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적색편이 보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관측자 기준이고 이 부채꼴 모양인데 피자 모양인데 점점점 멀리 있을수록 적색 편이는 크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 적색 편이가 지금 1보다 어때? 훨씬 크지. 이 말은 이 천체들의
시선 속도. 아까 우리 했던 VR은 CG라는 식만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의 지금 속도, 시선 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빛의 속도의 6배의 시선 속도를 가지는 거래. 말이 되나?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VR은 CG를 G가 높은 값에서는 이 값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G 값이 1보다 아주 큰 그런 경우는 VR은 CG라는 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리고 이 G 값이 큰 것은 결국 우리 관측자로부터 멀리 있다. 시간도 멀리 있고 거리도 멀리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중간중간에 까만 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불균질한 있음을 알 수 있고, 여기도 10억 년, 우주의 나이가 10억 년일 때, 30억 년일 때, 60억 년일 때, 지금 약 137억 년일 때, 140억 년일 때, 뭐 이렇게 보면 점점점 그 이제 변화가 있음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천재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의미니까 그냥 다른 시각 자료도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그냥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가져온 거야.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책에는 없는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가 그 우주론 하면서 그 물질의 양 그리고 에너지의 양 이거에 따라서 그 다양한 우주 모형을 얘기했잖아.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뭐 닫힌 우주 이런 것들 배웠었다, 맞지? 시험에서도 나왔었는데 거기만 0.3 써야 되고 0.7 써야 되고 1 써야 되고 했던 그 문제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우주의 거대 구조의 차이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즉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합이 30% 정도고 암흑 물질이 70%라서 평탄하지만, 현재 평탄하지만 가속 팽창하고 있는 그런 우주의 경우에 이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난대. 필라멘트 주변으로 물질이 이렇게 막 결집하고, 그 다음에 이런 큰 보이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파라미터, 변수를 한번 바꿔보자. 어떻게? 열린 우주와 같이. 그래서 암물질, 보통 물질은 30%지만 암흑 에너지를 그냥 없애버릴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이 가속 팽창 우주와 비슷한 양의 물질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물의 어떤 모습은 비슷해. 하지만 보이드가 어떻게 된다? 다소 느리게 형성된다. 왜냐면 가속 팽창을 해줘야 이 빈 공간이 더 이렇게 크게 비어지는데 그 보이드가 좀 느리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은 얘는 가속 팽창을 했기 때문에 보이드가 충분히 크게 발달했지만 얘는 아직 덜 발달한 거야. 여기서 시간을 더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쪽이 가까워지겠지. 하지만 그 걸리는 시간이 오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그래서 얘는 같은 시점에서 본 거야. 이만큼 파라미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137억 년 뒤의 모습을 서로 다르게 시뮬레이션 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보이드가 덜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다는 물질이 100%야. 암흑 에너지 0이고 이러한 우주 모형을 우리는 평탄 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질이 많다 보니 어떻게 될까? 보이드가 이렇게 크게 나타날까? 아니지. 물질이 3배나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예를 들면 원래 여기에 물질이 없었어. 오랜 시간 지나면서 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갔어. 근데 물질이 많이 있으면 여기저기 막 모일 수 있는 그런, 뒤에서 표현하기 전에 중력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랜덤하게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드의 크기가 작아, 이 가에 비해서. 얘는 이렇게 먹지만 여기는 뭐 물질들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해 주고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우주 거대 구조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현대 우주론 연구에서 되게 이런 우주 거대 구조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 그래서 차세대 우주 거대 구조의 관측은 우리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우주론의 수수께끼를 해결해 줄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이처럼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주인공이 바로 누구라고? 너희들. 나 말고 너희들.
너희들이니까 이런 이제 행성우주학이라는 교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천문학과 관련된 이제 진로 선택을 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이 책이 개발되었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약간 낭만 한 스푼 더해서 교과서가 끝이 나는 거야. 그리고 요 탐구는 너희가 한번 활동해봐봐. 이 자료를 보고 뭐 은하단은 어디에 있을지, 거대 공동, 필라멘트, 은하장성 구조는 어디에 있을지 교과서에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그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이 뭐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뭐 너희들 나름대로 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 탐구 활동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DESI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라는 그런 이제 여기 내용부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최신 이 연구와 관련돼 가지고 소개해 주고 싶어서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 자, 암흑에너지 분광 장비 DESI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하느냐? 이 우주의 그 필라멘트와 같은 그런 그물망을 보여주는 그런 3D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대요. 임무를 맡았대요. 그래서 2021년 첫 7개월 동안 50억 광년 내에 750만 개의 은하를 관측했는데 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5,000개나 되는 그 로봇 포지셔너를 이용해서 은하의 적색 편의를 정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3D 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 로봇 포지셔너가 뭐냐면 그 수천 개의 그 광섬유 이 장비에서 눈이 되겠지 수천 개의 광섬유를 각각 다른 목표물에 동시에 조준해 가지고 이제 정밀하게 그 픽을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S로 어떤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뭐 3개 또는 그 이상의 장비를 써야 되잖아. 그래야 한 지점이 특정되잖아, 그렇지? 마찬가지로 어떤 은하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눈 5,000개를 한 해 동시에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한 지점을 탁 동시에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그 거리를 해석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훨씬 더 아예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색 편의를 측정해가지고 위치를 결정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움직이고 있거든.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레이더처럼 이렇게 지해서 분석하는 거야. 여기 붉게 보이게 하는 건 뭘까? 적색 편의, 약간 성간 적색화, 성간 적색화는 아닐 것 같고, 약간 적색 편의에 의해서 적외선 영역에서 막 보이니까 이렇게 붉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자 그래서 이런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우주 기구와 그 플랑크 임무에서는 그 우리 우주의 어떤 구조 형성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혹시 봤을지 모르겠지만 X축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빅뱅부터 해가지고 어떤 우주의 급팽창 그 다음에 입자의 형성 여기서 입자의 형성을 보면 그 입자가 아니 광자가 그 입자의 형성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과 그 다음에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기 이전 즉 뭔가 불투명한 우주 상태였을 때 이 암흑 물질도 같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여기 있어. 이 표현이 나중에 설명할 것과 관련돼서 중요하거든. 그래서 암흑 물질도 이 불균 질환, 불투명한 우주 요 당시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랜덤하게 암흑 물질들이 서로 막 모여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막 있었던 거야. 그리고 재결합이 일어나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고 그 이후에 암흑 시기가 있었지 가시광선이 전혀 없었던 암흑 시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별, 첫 은하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별들, 은하들이 진화해왔고 은하단이 만들어졌고 그런 식의 우주의 역사들이 있어. 자 그리고 요 바오라고 하는 푸바오 말고 바오라고 하는 것이 또 최근 천문학과 관련된 이제 주요 연구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우주 거대 구조의 어떤 분포의 패턴을 보니까 신기한 규칙이 보이더라는 거야. 어떤 특징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볼래? 우리가 이거 필라멘트 구조 은하들이 많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필라멘트 구조들이 있다 했잖아. 그래서 이걸 멀리서 보면 이렇게 막 불규칙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포가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대. 여기 암흑물질의 집중 영역이, 그 다음에 보통 물질이 집중 영역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떤 모양이다? 신경의 동심원 모양이라는 거야. 마치 음파가 쫙 퍼져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암흑물질 집중 영역과 은하의 집중 영역, 이것을 동심원으로 보고 이 반지름을 측정했더니 4.8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이게 비슷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이제 저 암흑물질의 중심 영역이라고 했던 거기서부터 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은하가 발견될 가능성이 점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4.8억 여기선 은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렇게 쭉 안 가고 이렇게 피크 살짝 이렇게 찍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바오라는 베리언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는 그런 연구도 진행이 되어 왔대. 자, 이 연구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Immediately after the universe was born, it was too tiny and too hot for protons, electrons, and even photons to exist. Within a second, it had expanded and cooled enough for protons and neutrons, collectively called baryons, to form. 자, 그래서 완전 우주가 처음 탄생한 그 직후에는 우주의 크기가 너무 작고 온도가 높아서 이 프로톤과 일렉트론과 포톤이 존재하기에 너무 온도가 높았어. 그런데 1초 이내에 얘네들이 우주가 팽창하고 식으면서 이 프로톤과 뉴트론스 그리고 이제 베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통 물질들이 1초 이내에 막 형성됐던 거야.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그 빠른 어떤 이제 음파 같은 것들이 이제 버스트되고 이제 유발됐어. 뭐 때문에 그 입자의 죽 안에서 이제 작은 어떤 진동 때문에 요동 때문에 이런 물결파가 쫙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 영상 Almost 보면 자 instantly, 봐봐. there was a rapid burst of sound waves, 여기가 지금 불투명 우주 내부야. 알았지? 불투명 우주 내부에서 we called baryons, to form. Almost instantly, there was a rapid burst of sound waves triggered by tiny 이렇게 variations in this part of 여러 the system. 지점에서 물질의 어떤 퍼짐이 시작된 거지. 요 중심이 바로 중력 우물이야. 암흑 물질이 막 하필 여기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물질이 퍼져 나갔는데 Scientists call these waves baryon acoustic oscillations. The pressure waves traveled outward for 400,000 years 그리고 더 많이 until the 겹치는 universe expanded 지점에서 and cooled enough for light to 은하들이 더 travel 많이 through it. 생성되고 즉 The 우주 universe 배경 became 복사가 transparent and the waves 온도 froze 높은 in 지점인 place. 거야. 이렇게 Over 이 time, 부분이 the denser regions formed by the waves encouraged more star and galaxy formation in other areas.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고 The imprint 그게 of those 오랜 시간 waves 지나서 expanded with the 지금 universe, 필라멘트와 slowly accelerating through the dark energy. 은하장성 거대 Today, 운동을 만들어내는 with 거야. our snapshot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딱 방출됐을 때 그 이 베리언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이 딱 멈춰졌어. 고정이 됐어. 이렇게 퍼져 나가다가 이렇게 쭉 퍼져 나가다가 우주 배경 복사가 딱 방출됐을 때 그때부터 이 자국이 우주 배경에 쫙 남아 있는 거야. 그리고 우주 팽창으로 인해서 그 자국이 이런 동심원이 4.8억 광년까지 커져 버린 거지. 팽창해 버린 거지. 그래서 이 현재 은하의 공간 분포 속에는 4.8억 광년 크기의 자국이 통계적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그 통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패턴의 반지름을 절대 크기라고 기준을 잡았어. 즉 어떤 표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오라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모형을 검증할 수도 있고, 즉 측정된 실제 거리와 어떤 특정 우주 모형에서의 예측값을 비교해가지고 이 모형이 얼마나 타당한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니까 그런 비교의 기준이 되어주기도 하고, 우주 팽창의 역사를 규명해주기도 하고, 바오의 어떤 거리의 변화 측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연구, 현재 4.8억 광년을 보이려면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야 현재 이만큼의 크기가 만들어지지? 가속 팽창에 얼마만큼 암흑 에너지가 영향을 주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연구를 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까지 최신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도는 다 마무리할게. 그리고 평가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중간고사 때 너희들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이 충분히 활용한다는 거 눈치챘지? 눈치 못 챘나? 교과서에 있는 문제 쌤이 꽤 냈는데. 자, 그래서 교과서에 뒤에 있는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된 문제 꼭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 올해 수능 문제 우리 같이 풀어봤었나? 몇 문제가 다른 당연히 못 풀어보고 몇 문제 시험 범위와 관련된 거 있지. 그래서 올해 이제 G2 수능과 관련해서 시험 범위와 관련된 거, 이건 뭐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EBS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 문제 그냥 해설까지 다 받아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국 단위의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문제도 양질의 자료가 있으면 선생님이 시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서 이제 공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수업 그리고 한 학기 진도는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이 책 배우고 뗀다고 수고 많았다. 시험 준비 잘하고 수고했다. 고맙습니다.